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 16번째 파트 구간별 이동 경로와 흐름 자연계열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으로 이제 자연계열은 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인문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새 이제 많은 시간을 좀 준비를 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자료 준비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정시 컨설팅을 하면서 미흡한 점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원서 접수 직전까지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계속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시 원서를 쓰게 되면 사실 100% 가나다를 다 안정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잡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이 370점이면 376점의 원서를 쓰면 꼭 안정이냐,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점수는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라고 생각했었던 지점보다 더 점수가 하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시의 원서 지원은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안정 지원의 원서를 쓰면서 상향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상향 지원이라는 것이 다른 성적의 학생들, 나보다 높은 성적의 학생들의 뒤를 따라가는 상향 지원이 되면 결국은 370점 학생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371점이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고, 370점은 371점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게 일반적인 점수 계산의 방식이죠. 이런 식의 질서를 따라가게 해주는 상향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붙어야 내가 붙는 거고, 내가 지원하는 모든 구간에 나보다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항상 분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자연 취업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점수가 360점이고 내가 359점이라면 자연 취업에 의해서 합격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점수대에서 조금이라도 넘어서게 되면 다 불합격이죠. 여러분들이 진학사에다가 내 성적대보다 3점, 5점 높은 대학에 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불합격이 뜨는 이유들은 결국은 점수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학과의 합격생의 성적이 동일할 수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모든 학생이 모든 대학의 원서를 쓸 수도 없다는 점, 또 어떤 학생들이 모든 학과에 원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경향과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빈틈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바로 정시 원서 지원의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입시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시키고 계산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숫자를 믿고 숫자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원서 지원은, 특히 서울대 이하의 모든 구간은 원서 지원이 어떻게 된다? 상향 지원이 집중되어지는 구간이고, 원서 지원의 목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 빈틈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상향 지원을 원하고 추가 합격을 희망한다면 결국 추가 합격을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로직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차원에서 지금 하이프리뷰 추가 합격 로직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든 구간에서 100%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어디로 원서를 쓸지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로직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자기 성적대에서 조금이라도 상향을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그러한 구간 내에서 답을 반드시 찾아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연계열이다, 인문계열이다 라는 말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결국은 자연계열이다라는 얘기는 수학을,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연계열의 원서 지원은 일반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요. 선순환 구조로. 다시 말하면 하위 대학에 있는 학생이 상위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393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원서를 쓰면 대부분 상위 대학의 393점의 지점이 이 정도 지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아웃 구간에서 인 구간, 하위 구간으로 원서를 쓰는 게 맞다. 그런데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자연계는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문계는 무조건 대학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자연계는 대학과 학과가 결합이 되어야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4개 파트로 나눠진다. 하위권의 대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위권의 대학은 그냥 붙고부자예요. 하지만 인서울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울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죠. 아무데나 붙여주세요. 두 번째는 인서울이면 좋아요. 세 번째는 저는 이 대학은 좋고 이 과는 싫어요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위로 올라가서 연세대학교나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지점으로 올라가면 저는 이 학과는 붙어도 안 갈 거요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연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연계의 상위 구간의 학생들이 원래대로 한다면 393점인 학생이 393점 이하의 원서를 써야 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여기에 원서를 쓰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원서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대부분 지점이 이 지점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상위 구간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구간에 원서를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100%라고 예를 들면 구간을 뛰어들면 여기 가면 50%, 여기 가면 합격 가능성이 30%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자연계열 상위 구간은 충원율이 높지가 않아요. 왜 높지가 않냐면 결국 여기서 대학과 학과를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대로 이동할 때 하위 학과로 이동하기보다는 중위권이나 상위권으로 이동을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 이동률이 높지 않다는 점. 결국은 어디가 빈다는 얘기냐면 자연계열은 대부분 하위 구간이 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빈다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대부분 상위 구간이 되면 원서를 쓸 때 하위 구간으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중간이나 상위 구간으로 이동한다는 점인데 이것도 대학의 높이와 따라서 달라요. 다시 말하면 상위권 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대학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면서 대학이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 구조가 되어지면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어느 대학이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나지 않았다 이런 말은 빵꾸가 났다는 말이 미달이 됐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상 점수보다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말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상 점수보다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이 되려면 기본적인 구조가 계단식 구조. 다시 말하면 좌우 밀폐형 구조가 되어져야만 다시 말해서 좌우에서 학생 유입이 불가능해야만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나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마지막 합격자가 결국은 성적이 어디까지 떨어져? 건국대나 동국대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렇게 계단식 구조, 좌우 밀폐형 구조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 바로 그런 특징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동국대 이하 지점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대학들이 어느 대학이 높고 낮을 떠나서 바로 옆으로 줄 서 있기 때문에 좌우에서 유입이 가능한 지점들은 사실상 상향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50점을 맞은 학생이다. 근데 나는 360점 구간의 상향을 치고 싶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360점의 구조는 좌우가 개방되어져 있는 구조. 모든 대학이 줄 씌어진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써야 되는데 하나의 대학 옆에 하나의 대학이 있고 하나의 대학 옆에 하나의 대학이 있는 구조가 되어지면 결국 이 대학에서 여기서 일로 원서를 쓰고 여기서 여기로 원서를 쓰고 여기서 이리 원서 쓰고 이리 원서 쓰는 구조가 되면 아래에서 위로 상향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지점들은 하위에서 아래로 밀려드는 유입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의 하락폭이 좁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상위권의 대학의 70%와 80% 또는 100%의 점수 간격보다 하위권 대학의 점수 간격폭이 훨씬 좁다. 왜냐하면 하위권 대학은 좌우가 개방되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좌에서 우에서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하위 구간에서 유입되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적어요.
하지만 상위 대학은 이런 계단식 구조를 갖추게 되어지면 결국 유입 지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발생이 된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대학의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계는 대학과 학과가 충족되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동을 가장 못하는 지점이 어디냐? 상위 지점. 그럼 이동을 잘하는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상위 학과 바로 밑에 지점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학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학과가 나쁜 학과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하는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 결국은 이동이 발생이 되겠죠. 자에서 우로 이동을 하게 되고 우에서 자로 이동하고 가군에서 나군으로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어떤 지점이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퍼 구간에서 약간 상위 정도의 구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계의 포인트 지점은 어디냐? 첫 번째, 트랜스퍼 구간의 상위 구간에서 학과의 선호도가 집중되지 않는 지점. 두 번째는 모든 대학의 하위 구간. 이 지점이 자연계에서는 핵심 포인트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연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문계열은 뭐로 바뀐 거냐면 인문계열이라는 말보다도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계는 사실상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문계는 확통, 기하,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자연계는 선순환 구조로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고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위로 이동하는 구조로 바뀐다면 인문계열은 기본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니까 하위 구간에 원서를 쓰게 되죠. 또 상위 구간에서 하위 구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동하는 구조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 충원율을 급격히 하락시키는 바로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교차 지원이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교차 지원이 들어오면 교차 지원은 하위 지점으로 들어가고 중간 지점으로 들어가고 상위 지점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 중에서 상위 대학은 대부분 대학 학과 전범위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인문계열에 교차를 몰린다. 연세대 고려대학 교차 지원이 몰린다. 라고 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학과를 구분짓지 않아요. 웬만하면 거의 전체 영역이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는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 교차가 몰린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학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교차가 몰리는 지점이 정해지죠. 주로 대부분 경영이나 경제나 무역이나 통계와 같은 학과들이 집중되는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 인문계열의 충원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이 학과가 원래는 여기서 출발해서 1위로 가니까 여기가 도착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1위 가면 도착점이 되고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이동하면 결국 충원율이 발생이 되겠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충원율이 발생이 되고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면 점수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쓰는 학생들이 1위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쓰는 학생들이 아래에서 붙으려고 원서를 써버리니까 붙으면 다니는 거예요. 왜 붙으면 달아? 바로 밑에 있는 대학 두 번째나 세 단계 낮은 아래의 대학에서 붙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니는 거죠. 인문계열의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 하면 결국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합격생들 간의 점수폭이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고 충원율에 따라서 점수 하락이 발생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충원율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자연계보다 인문계는 원서 지원에서 연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문계는 제가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진학사나 UA나 기타 모든 데이터는 그 업체가 합격 가능 예측 점수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
불합격해도 업체는 책임이 없어요. 왜? 업체에서 통계나 자료를 뽑아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준 거고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입시 기관의 데이터는 2023년도 데이터와 2024년도 수능 응시생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능 성적 발표로만 올려놓은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로 추론해 가는 과정이고 그건 계속 변화되는 값이고 원서 접수가 끝나도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사실 입시 기관은 전혀 관계가 없죠.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책임질 이유도 없고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데이터나 통계의 모든 내용들에 빠져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선호도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연세대가 좋아, 고려대가 좋아, 서강대가 좋아, 성균관대가 좋아, 경희대가 좋아, 시립대가 좋아, 또는 뭐 이화여대가 좋아, 중앙대 좋아. 이런 동일한 점수대라 하더라도 선호도가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2023년도 수능과 2024년도 수능에서의 본인의 장점과 단점과 위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 수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장점이 뭔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국어 영역이 표점이 매우 올라갔어요.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 3등급권의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과탐의 표점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 비해서 영어의 1등급 반영 비율이 줄었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전년도 대비 나의 수능 성적이 강점이 높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격 가능성보다 더 많은 구간에 합격하실 수가 있고 실제 불합격하다고 생각하지만 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당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입시기관에 예측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나는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대학의 모집 단위의 하위권에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위 구간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 나의 성적으로 보니까 나는 이 정도 붙을 것 같아. 추가 합격 가능성이 50%야. 라고 하면 이걸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요. 마지막에 가면 이 간격이 벌어지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까운 거리가 제일 먼 거리예요. 가깝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거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여기를 붙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대학을 결정하거나 다른 추가 합격의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대학의 끝에 기다리게 되는데 그 끝 지점은 몰리는 지점이고 내가 점수의 경쟁력이 없다면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구간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지점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과연 이거를 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조금 설명을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으면 중간에 좀 끊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올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을 보면 바로 이 구조로 되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특징, 가나군에 어떤 대학이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고 또 학생들이 가군의 원서를 많이 쓰는지 나군의 원서를 많이 쓰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나다군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에서는 건국대학교가 가군에 있어요. 그렇죠? 건국대학교 공과가 가군에 있죠.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가군의 상위학과들이 밀집되어져 있고 나군의 일부 공과와 그 다음에 생명과학 바이오가 있고 다군으로 가면은 시스템 생물 등 생명과학 쪽에 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주로 가군 쪽에 상위학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시립대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군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과가 신설학과를 포함하여 가군의 일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하위권 학생들은 시립대 하위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립대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또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경희대학교 여기 보시는 거는 국제 캠퍼스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아시는 것처럼 상위 5개 학과들이 원래 가군에 있었지만 나군에 있었지만 위치를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경희대학교 나군은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상위학과가 이동을 하면서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졌고,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어디로서 반드시 건국대로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시립대 구간으로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다음 지점으로 가시게 되어지면 이제 동국대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이하로 내려오면 동국대 이하의 모든 대학은 사실 어디가 높다 낮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지금까지 볼 때 동국대 윗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식 구조에 따라서 대학의 서열의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좌우가 밀폐되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고, 동국대 밑에 있는 대학들, 다시 말하면 뭐 숙명여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국민대, 광운대 등 성신여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의 높고 낮이보다 학과의 특징에 따라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좌우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밑지점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좌우가 다 개방되어져 있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상향을 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특징이 어떻게 보냐면 얘는 반반대학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국대 같은 대학이 반반대학이다. 반반대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동국대 가군에서 동국대 나로 이동해요. 동국대 가에 쓰는 학생들이 무조건 건국대로만 이동하고 무조건 시립대만 이동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국대학교 가군의 학생들이 동국대 나로, 동국대 나에서 동국대 가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동국대학교를 상향을 지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5점 정도 상향을 하면 바로 가군에서 나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이 가에서 나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미 동국대학교 이 지점에 합격증을 받고 오시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보다 점수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가 뚫린 반반 대학 같은 경우 상향을 치려고 할 때 상향 지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가군을 봐요. 동국대학교 가군을 보면 지금 과가 융합에너지 소재부터 전자전기, 화학, 물리, 산업시스템, 기계로봇, 수학, 건축, 생명, 바이오, 가정, 시스템 반도체 학부가 신설학과. 요거는 기본적으로 2023학년도에 산출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별 산출 성적을 기반으로 내린 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동국대학교의 충원율 한번 봐요. 보시면 상위학과가 182, 113, 82, 137, 108, 83, 130, 168, 137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동국대학교 상위학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는 요 지점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 학과, 융합에너지 신소재와 전자전기 정도가 상위학과, 그 다음에 좀 상위학과로 지으면 요 정도, 그쵸? 산업시스템 정도나 기계로봇 정도가 상위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위학과는 이동을 하려면, 자연계는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학과 학과가 매치가 되어야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은 대학과 학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동 가능성이 떨어져요.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충원율이 여기 몇 %야? 182%, 113%니까 충원율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전체 구간을 보면 하위 구간도 137, 168 정도로 보기 때문에 상위 구간에만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하위 구간의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결국 이 학과에서 가군에 쓰는 학생들이 어디를 쓰는 겁니까?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학과 변경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그럼 동국대학교 나군으로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이동한다? 378점이 이동하면 동국대 나로 이동하면 바로 요 지점이 되는 거죠. 동국대학교 가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동을 하면 동국대학교 나 지점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78점으로 389점의 학과를 원서를 쓰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반반 대학에서는 하위 구간의 유입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국대 같은 학교 자연계 학과에서 사실 상향을 한다. 그럼 상향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상위 학과.
상위학과는 사실상 대학과 학과가 충족이 되어야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상향을 쳐서 붙기가 어렵다. 두 번째, 하위학과는 하위 구간에 몰려드는 숫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에서 이동하는 구간이죠. 바로 여기에 하위를 치면 바로 저쪽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 지점은 상향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상향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바로 어느 정도 지점이 되냐면 이 정도 지점이 핵심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지점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지점, 다시 말하면 하위 성적대 학생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성적이 높고, 두 번째,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하지 않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 지점은 합격은 가능하지만 결국은 대학에 대한 만족도,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가군에서 나군으로, 나군으로 다군으로, 나에서 다로 군이동을 통해서 학과 결정을 결정되는 지점이에요. 이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너무 많은 걸 얘기한다. 내가 여기 원서 쓰려고 했는데 다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면 방법과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시 원서 지원이라는 게 핵심이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오른쪽이 맞다고 얘기하고 오른쪽이 옳다고 얘기할 때 왼쪽이 옳다고 얘기하고 왼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정시 원서에 합격하는 방법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성적에서는 합격할 수 없어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붙어야만 붙을 수가 있는데 원서 지원이 밀리는 과정이거나 결국 막힌 지점이 되면 아무리 합격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적대로 줄을 서서 따라가면 붙나? 아닌 거죠. 결국 그게 막힌 지점이라면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설명을 드렸고요. 동국대학교 밑으로 오면은 첫 번째는 서울과학기술대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국대 밑에 있는 대학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 같은 그룹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그룹. 뭐 동국대 밑에 서울과기대가 있고, 서울과기대 밑에 숭실대가 있고, 뭐 숭실대 밑에 광운대가 있고, 국민대가 있고, 세종대가 있고, 성신여대가 있고, 이게 아니라 사실상 세종대 밑지점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좌우로 성적이 유입이 되어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같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과밀되는 구간, 다시 말하면 올해 수능 성적이 과밀되는 지점이 3등급 지점이잖아요. 자연계든 인문계든 또 국어든 수학이든 3등급 지점에 과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원서 지원에 가장 머리가 아픈 성적대가 바로 이 동국대 이하의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모든 학생들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동국대를 바라보죠. 근데 동국대학교가 사실 붙기가 어려운 이유는 동국대가 거느리는 부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인문계든 자연계든 동국대 밑에 숙명여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국민대, 광운대, 숭실대, 이 모든 대학들이 동국대로 몰려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드는 상황에서는 사실 점수 1점도 뚫기가 어려워요. 왜? 아래에서 밀려들 뿐만 아니라 동국대는 동국대에서 이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어렵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상향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좌우가 뚫린 개방형 구조가 아니라 동국대 윗지점, 다시 말하면 결국은 계단식 구조의 밀폐형 구조이면서 점수대가 추락할 수 있는 지점에서 답을 찾아내야만 하위 점수대까지 점수대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게 바로 이제 서울과학기술대 설명을 드리고, 서울과학기술대 밑에 숙명여대, 숙명여대 밑에 숭실대, 숭실대 다음에 국민대, 세종대, 또 서울여대, 뭐 이렇게 서울대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숭실대 국민대학교 설명을 드리고, 광운대학교, 세종대학교, 성신여대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의 목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유튜브 하단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좌우 군이동에 관한
하나의 그 엑셀 파일을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입시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제가 좀 변화시켰는데 요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좌우 군이동 관계를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내가 상향을 치려고 할 때 실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유입되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료로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나머지 영상은 제가 내일 좀 늦게 저녁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